안녕하세요. 공부하는 의사 손정식입니다. 오늘은 아스피린 사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원전부터 버드나무를 진통제로 사용하였습니다. 1829년 버드나무 껍질 추출물에서 살리신 결정체화가 이루어졌고 살리실산을 아세틸화하였습니다. 1970년대 초 아스피린의 항응고 효과가 증명되었습니다. 그 뒤 ISIS-2 연구 같은 심근경색 환자를 대상으로 시행된 연구에서 아스피린의 효과가 증명되었고 1980년대 아스피린의 급성 심근경색에 대한 유효성이 입증된 여러 연구들이 발표되었습니다. 그 뒤 ATTC 메타아나리시스에서 일관되게 급성 심근경색 같은 관상동맥 질환에 아스피린의 효과가 증명되어 현재 관상동맥 질환, 심근경색 환자에게 아스피린이 표준 치료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혈액응고 기전은 지혈 과정의 하나로 혈소판 응집이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ASCVD 발생에 혈소판 응집에 따른 이스케믹 이벤트가 중요한 패소피지올로지입니다. 따라서 혈소판 응집을 막는 항혈소판제가 ASCVD 예방 효과가 있습니다. 다만 그와 함께 출혈 위험이 증가하기 때문에 예방 효과와 출혈 위험을 같이 견주어서 고려해야 됩니다. 2016년 미국 질병예방특별위원회에서는 심혈관 질환 및 대장암 1차 예방을 위한 아스피린 사용안을 권고하였습니다. 아스피린 권고의 근거가 된 종합분석 결과는 아스피린 심혈관 질환 1차 예방 효과를 40세 이상 성인에서 아스피린의 심혈관 질환 1차 예방 효과로 아스피린이 비치명적 심근경색증 상대 위험도를 22% 낮추었다라고 정리하였습니다. 그와 함께 아스피린의 암 발생 및 사망 예방 효과로는 심혈관 질환 1차, 2차 예방 연구에서 대장암 20년 발생률과 사망률 감소 효과가 있었다라고 정리하였습니다. 따라서 60에서 69세 연령대에서는 10년 심혈관 질환 위험도가 10% 이상인 경우에는 개인에 따라 저용량 아스피린 치료 시작을 결정할 수 있다라고 권고하였고 그레이드로는 C를 주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분에게 아스피린이 필요할까요? 이 증례분은 63세 남자 환자분이시고 고혈압 약을 복용 중이시고 비흡연자이고 혈압은 136에 85이고 HDL 콜레스테롤은 40, LDL 콜레스테롤은 130입니다. 당뇨는 없으시고 조기 심혈관 질환계 가족력도 없으신 분입니다. 이 증례분과 비슷한 환자를 대상으로 시행된 어라이브 연구 결과를 보겠습니다. 어라이브 연구는 10년 CVD 예측 위험도 10에서 20% 정도의 중등도 위험군을 대상으로 시행된 아스피린 예방 효과를 보는 연구입니다. 아스피린 100mg 장용정을 사용하였고 플라시보와 비교했습니다. 메디안 팔로업 기간은 62개월로 비교적 긴 시간 팔로업이 되었습니다. 1차 요일성 평가 변수는 심혈관 질환 사망, 심근경색, 불안정 협심증, 뇌졸중 또는 TIA 발생이었습니다. 안정성 평가 변수로는 출혈성 사건과 기타 부작용의 발생률을 보았습니다. 프라이머리 아웃컴과 카디오바스큘라 데스, MI, 스트로크 다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발생하진 않았습니다. 1차 평가 변수로는 아스피린군에서 4.29% 발생하였고 위약군에서는 4.48% 발생해서 화자드 레이셔는 0.96이고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위장관 출혈은 아스피린군에서 0.97%, 위약군에서 0.46% 발생해서 아스피린군에서 약 2배 이상 리스크가 증가하였습니다. 사망은 아스피린군 2.55%, 위약군 2.57%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심장병이 없는 비교적 건강한 노인에서 아스피린이 예방 효과가 있을까요? 이를 보는 연구가 아스프리 연구입니다. 아스프리 연구는 미국과 호주에 거주하는 70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했고 중간급 나이는 74세였습니다. 연구 대상자들은 심혈관 질환, 치매, 장애가 없는 비교적 건강한 노인이었고 아스피린 장용정 100mg 복용군과
플라시보군을 비교했습니다. 추적 관찰 기간은 4.7년이었습니다. 연구 결과 심근경색, 뇌졸중, 심혈관 사망, 심부전 입원을 본 카디오바스큘라 디지즈 발생은 하자드 레이셔가 0.95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뇌출혈, 수혈이나 입원이 필요한 출혈을 본 메이저 헤모리지는 아스피린 복용군이 더 많이 발생해서 하자드 레이셔가 1.38이었습니다. 그리고 데스, 데멘치아, 퍼시스턴트 피지컬 디서빌리티를 본 연구 결과에서는 하자드 레이셔가 1.01로 아스피린의 효과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올 데스가 아스피린 복용군이 더 많이 발생해서 1.14였습니다. 그와 함께 캔서 데스도 아스피린 복용군이 더 많이 발생해서 하자드 레이셔가 1.31이었습니다. 이는 상당히 충격적인 연구 결과였습니다. 왜냐하면 2016년 공고 안에서도 암 발생 위험, 특히 대장암 발생과 사망 위험 감소 효과가 있을 수 있다라는 내용이 있었는데 아스피린 연구에서는 도리어 캔서 데스가 더 높게, 더 많이 발생하였기 때문입니다. ASCVD 1차 예방을 위한 아스피린 RCT를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RCT는 어라이브 연구고 중등도 위험군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중등도 위험군의 정의는 10년 CVD 리스크 10에서 20% 사이였고 이분들을 대상으로 아스피린 복용과 플라시보를 비교했을 때 차이가 없었습니다. 어센트 트라이얼은 당뇨 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이고 이 연구 결과 아스피린 복용이 혈관 사건 위험은 감소시켰고 감소의 정도는 앱솔루트 리스크 리덕션으로는 1.1%였습니다. 그런데 주요 출혈 위험이 증가하였고 출혈 위험 증가의 앱솔루트 리스크 인크리즈는 0.9%였습니다. 따라서 혈관 사건 감소 효과가 1.1%, 주요 출혈 발생 위험 증가 부작용이 0.9%라서 효과가 부작용에 의해서 상당히 상쇄되는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아스피린 연구는 비교적 건강한 노인을 대상으로 했는데 이 연구에서는 도리어 전체 사망이 증가하고 암 사망이 증가하는 해로운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이 외에도 아스피린의 효과를 본 많은 RCT가 있었습니다. 연구 결과들을 보면 2000년 이전에 시행된 연구들에서는 아스피린 복용군이 non-fetal MI 예방 효과가 있었다라는 연구들이 꽤 있었습니다. 물론 메이저 GI 블리딩도 증가한다는 연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2000년 이후 발표된 연구에서 보면 당뇨가 있으면서 앵클 브랄 케어 인덱스가 0.99 이하인 사람을 대상으로 아스피린을 주었을 때 non-fetal MI도 예방 효과가 없었고 non-fetal ischemic stroke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효과가 없었다라는 연구 결과가 발표되었고 특히 일본인을 대상으로 시행된 두 연구에서 아스피린의 예방 효과가 특별히 크지 않았습니다. 자세히 말씀드리면 JPAD 연구가 있었는데 JPAD 연구는 당뇨가 있는 일본인을 대상으로 아스피린 복용의 효과를 보았습니다. 이 연구 결과 non-fetal MI는 예방 효과가 없었고 non-fetal ischemic stroke도 예방 효과가 없었습니다. 메이저 GI 블리딩은 약간 증가하는 경향성만 보였습니다. 1개 이상의 카디오바스큘러 리스크 팩터를 가진 일본인을 대상으로 시행된 JPPP 연구에서는 아스피린 복용군이 non-fetal MI가 약간 적게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non-fetal ischemic stroke는 예방 효과가 없었고 메이저 GI 블리딩은 아스피린 복용군이 3배 이상 더 높게 발생하였습니다. 그리고 어라이브 연구, 어센드, 아스피린 연구 결과가 발표되었는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헬시 엘더리를 대상으로 한 아스피린 연구에서는 non-fetal MI도 예방 효과가 없었고 non-fetal ischemic stroke도 예방 효과가 없었고 메이저 GI 블리딩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아스피린 복용군이 더 높았습니다. 그와 함께 올 코즈 모탈리티 연구 결과를 정리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전에 발표된 여러 연구들을 보면 아스피린 복용군이 올코즈 모탈리티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기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스프리 연구에서는 아스피린 복용군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기에 올코즈 모탈리티가 더 높았습니다. 그렇다면 앞서 보여드린 증례를 한번 다시 자세히 보겠습니다. 이분은 63세 남자이고 고혈압 약을 복용 중이기 때문에 메이저 리스크 팩터를 가지고 있는 분입니다. 그와 함께 나이와 고혈압을 고려한다면 LDL 콜레스테롤도 130이면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HDL은 낮아서 HDL 콜레스테롤 40입니다. 이런 리스크 팩터를 갖고 있는 분입니다. 그렇다면 이분에게 아스피린이 필요할까요? 네, 아스피린의 대표적인 부작용은 위장관 손상과 출혈 문제입니다. 따라서 CVD 예방 효과와 출혈 위험을 항상 같이 고려해야 되는데 10년 ASCVD 위험도가 10% 미만인 경우에는 예방 효과보다 출혈 위험이 높기 때문에 사용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10년 ASCVD 발생 위험도가 10에서 20% 사이면 이 사람의 출혈 위험도를 고려해서 사용을 고려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0년 ASCVD 위험도가 20% 이상이면 아스피린을 좀 더 사용하는 것을 권고하게 됩니다. 2018년도에 발표되었던 국내 주요 학회 지침들을 한번 정리해서 보겠습니다. 국내 주요 학회는 혈관질환 예방을 위해 모두에게 아스피린 복용을 권하지는 않았습니다. 대한당뇨병 학회에서도 심혈관 질환의 주요 위험 인자를 동반하지 않는 남성 50세 미만, 여성 60세 미만의 당뇨병 환자에게 1차 예방 목적의 아스피린 사용은 권장하지 않았고 대한고혈압학회에서도 1차 예방을 위해서는 아스피린을 권고하지 않았습니다. 대한뇌졸중 학회에서도 당뇨병 또는 말초동맥 질환만 있는 경우 아스피린은 전체 심혈관 질환, 허혈성 심장 질환 및 뇌졸중의 1차 예방에 유용하지 않다라고 권고하였습니다. 따라서 저용량 아스피린이 꼭 필요한 사람은 심근경색, 협심증, 뇌졸중 등 심혈관 질환이 이미 있는 분 또는 스텐트 시술을 받은 분입니다. 그런데 고혈압, 당뇨, 흡연, 이상지질혈증 또는 조기 심혈관 질환 가족력 등 카디오바스큘러 리스크 팩터를 가지고 있는 분 같으면 리스크와 베너핏을 같이 따져봐야 됩니다. 이렇게 리스크와 베너핏을 따질 때 유용한 것이 10년 ASCVD 위험도 계산기 캘큘레이터입니다. 일반적으로 많이 권장하는 ASCVD 리스크 캘큘레이터는 풀드 코호트 이퀴션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증례를 풀드 코호트 이퀴션에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3세이고 남성이고 SBP는 136, DBP는 85, 토탈 콜레스테롤 220, HDL 콜레스테롤 40, LDL 콜레스테롤 130이고 당뇨 없고 비흡연자이고 고혈압약 복용 중이시고 스타틴은 복용하지 않고 아스피린도 복용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이번에 10년 ASCVD 위험도는 17.3%로 계산되었습니다. 17.3%이기 때문에 풀드 코호트 이퀴션에 따르면 스타틴이 권고되는 분입니다. 그런데 이 위험도 계산기를 한국인에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ASCVD 리스크 캘큘레이터로 과거에 많이 사용됐던 것은 프리미엄 코로나리 하트 디지즈 리스크 스코어입니다. 앞서 보여드린 증례를 프리미엄 리스크 스코어에 넣어보면 10년 MI 또는 카디악 데스 위험도가 18.3%로 예측됩니다. 정말로 리스크가 높게 예측이 되는데요. 대한민국 데이터를 가지고 만들어진 캘큘레이터에 넣게 되면 10년 내에 관성동맥 질환이 발생할 확률이 2.3%로 계산됩니다. 이렇게 매우 큰 차이를 보이게 됩니다. 이렇게 매우 큰 차이를 보이게 되는 이유는 한국인의 심혈관계 질환 발생의 역학적 특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관성동맥 질환 발생률이 미국에 비해 5분의 1에서 6분의 1입니다. 2008년 연령 표준화 급성심근경색으로 인한 입원 발생은 한국이 36.9건인데 미국은 208건으로 큰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비해
미국에 비해서는 뇌출혈 발생 위험이 1.36배고 뇌출혈 사망률은 2.8배 높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한민국의 인종적 특징, 역학적 특징을 반영한 캘큘레이터가 중요한데요. 현재까지 코리안 하트 스터디 연구가 가장 대규모 연구입니다. 코리안 하트 스터디는 전국 18개 종합검진센터에서 검진을 받은 일반인 약 43만 명을 대상으로 구축한 코호트로 평균 10년 정도 추적 관찰이 된 연구입니다. 이 연구 결과 브링엄 리스크 스코어가 한국인의 코로나 하트 디지즈 이벤트를 5배에서 6배 과대평가하였다는 것이 밝혀졌고, 풀드 코호트 이퀴션은 한국 남성의 ASCVD 리스크를 과대평가하였고, 풀드 코호트 이퀴션은 한국 여성의 ASCVD 리스크는 과소평가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고려해야 될 것은 한국인의 ASCVD 발생의 특징입니다. 제일 큰 특징 중에 하나가 한국인은 뇌졸중 발생은 많지만은 관상동맥 질환, 심근경색 발생이 현저하게 적다는 것입니다. 코리안 하트 스터디 연구에서도 10년 ASCVD 발생에서 뇌졸중 발생이 차지하는 비율이 남성은 78%, 여성은 86%로 10년 ASCVD 발생에서 뇌졸중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했는데, 도리어 미국인의 경우에는 뇌졸중 발생이 40에서 43% 정도만 차지해서 미국에는 관상동맥 질환 발생이 훨씬 더 크게 차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ASCVD 리스크를 예측하기 위해서는 인종적인 특징을 반영하는 캘큘레이터가 꼭 필요합니다. 코리안 하트 스터디 자료로 한국인의 10년 ASCVD 리스크를 예측하는 모형이 만들어져 있지만은 아직 임상적으로 쉽게 사용할 수 있는 툴이 발표되지는 않았기 때문에 인종적인 차이를 반영하는 리스크 캘큘레이터로 현재 사용이 제일 쉬운 것은 큐리스크입니다. 큐리스크 캘큘레이터에서 인종의 차이니즈로 예측하면 도움이 됩니다. 큐리스크 툴은 큐리스크라고 인터넷에 검색하면 쉽게 찾을 수 있고, 인종에서 차이니즈를 넣게 되면 앞서 보여드린 증례의 환자분은 10년 ASCVD 리스크가 12%로 예측이 됩니다. 네. 그렇다면 아까 말씀드린 증례의 환자분에게 아스피린이 필요할지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되는데요. 그런데 아까 그 증례의 분이 건강검진을 받으셨는데 카로티드 도플러에서 칼시파이드 아세로마가 발견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혈관에서 아세로마가 발견된 경우에는 아스피린이 필요할까요? 네, 그러면 관상동맥이나 경동맥의 죽상동맥 경화, 아세로마가 발견된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세로스콜리시스 영상검사로는 크게 코로나리 칼슘 스코어와 카로티드 플락 스코어가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코로나리 칼슘 스코어가 높을수록 카디오바스큘라 디지즈, 코로나 아티 디지즈 발생 위험이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카로티드 플락 스코어가 높을수록 카디오바스큘라 디지즈, 스트로크 리스크, 코로나 아티 디지즈 발생 위험이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리 CT 안지오에서 또 원베슬 디지즈, 투베슬 디지즈, 쓰리베슬 디지즈임에 따라서 메이스가 증가하고 MI 리스크가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심지어 논옵서럭티브한 리전, 즉 50% 미만의 스테노시스가 있는 플락이 있는 경우에도 리스크가 증가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로도즈렁 CT에서도 관상동맥의 석회화를 쉽게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폐암 검진을 위해서 찍은 로도즈 CT에서 관찰된 관상동맥 석회화가 나중에 추적 관찰했을 때 코로나 하트 디지즈 데스를 아주 유용하게 예측할 수 있다라는 연구 결과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메사 스코어 같이 코로나 아테리 칼시피케이션의 스코어를 같이 넣어서 10년 ASCVD 리스크를 캘큘레이션하는 툴도 있습니다.
그리고 메사스코어의 경우에는 인종적인 특성도 반영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이렇게 코랄 아테리 칼시피케이션과 인종적 특성을 반영한 리스크 스코어를 보면 앞서 보여드린 폴드 코호트 이퀴션이나 큐리스크 툴과 또 다르게 나온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만약 코랄 아테리의 칼시피케이션이 0점인 경우에는 리스크가 현저하게 감소하는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코로나의 아테리에 플락이 있거나 카로티드 아테리에 플락이 있다면 아스피린을 꼭 사용해야 될까요? 네,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이유를 알 수 있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허혈성 사건이 없었던 죽상동맥경화증 환자에게 아스피린이 효과가 있는지를 볼 수 있는 연구가 있습니다. 허혈성 사건의 정의는 언스테이블 안자이나 MI, TIA, 스트로크처럼 플레이트렛이 어그라게이션 돼 있는 플락이 혈관을 막아서 생기는 이벤트를 말합니다. 죽상동맥경화성 심혈관 질환은 크게 플락이 자라서 루멘을 좁아지게 해서 루미널 스테노시스로 인해서 이스케미아가 생기는 이벤트와 플레이트렛이 어그라게이션 돼 있는 플락이 혈관을 막아서 생기는 이스케미아 이벤트로 나누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관상동맥 질환에서도 크로닉 코로나리 신드롬 같은 경우에는 플락이 점점 커져서 혈관을 좁아지게 해서 루미널 내로잉이 생겨서 플로우 리미테이션으로 인해서 이스케미아가 생기는 기전입니다. 이 경우에는 플락은 안정화가 되어 있고 단지 루멘이 좁아져서 블러드 플로우가 감소해서 이스케미아가 생기는 것 뿐입니다. 그런데 어큐트 코로나리 신드롬의 경우에는 플락이 럽처가 돼서 급성으로 드롬부스가 생겨서 혈관이 니어 토탈 obstruction 또는 토탈 obstruction이 돼서 MI가 발생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렇게 관상동맥 질환도 크로닉 스테이블 안자이나 또는 크로닉 코로나리 신드롬 같이 루미널 내로잉으로 발생하는 질병과 플락의 럽처로 인해서 발생하는 어큐트 코로나리 신드롬으로 크게 패소피지올로지로 이렇게 두 가지로 분류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리치 레지스트리는 심혈관계 질환을 앓았던 환자들을 팔로우하는 대규모 레지스트리 코호트입니다. 이 연구 결과 과거 허혈성 사건이 있었던 죽상동맥경화증 환자의 경우에는 아스피린 복용군이 메이스 같은 1차 종료 발생 위험이 적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 허혈성 사건이 없었던 죽상동맥경화증 환자의 경우에는 아스피린 복용군이나 아스피린 비복용군이나 나중에 추적 관찰을 했을 때 카디오바스큘라 데스나 MI 스트로크 같은 메이스의 리스크가 차이가 없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SCBD를 나누고 있는 큰 두 가지 메인 패소피지올로지에서 루미널 내로잉으로 발생하는 스테이블한 플락에 의한 이스케미아의 경우에는 아스피린이 작용할 만한 그 기전이 별로 없습니다. 단지 어큐트 코로나리 신드롬처럼 플레이트릿 플락이 혈관을 막아서 생기는 경우에만 아스피린이 항혈판 작용을 해서 도움을 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 사항으로도 이스케미 이벤트, 허혈성 사건이 있었던 환자에게서만 아스피린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와 함께 2019년 ESC에서 발표된 크로닉 코로나리 신드롬 지침을 보겠습니다. 크로닉 코로나리 신드롬 환자이면서 과거력상 MI 또는 PCI 같은 리바스큘라이제이션 히스토리가 있었던 경우에는 아스피린을 클래스 1, 레벨 A로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크로닉 코로나리 신드롬이 있지만은 과거력에 MI가 없거나 PCI 같은 리바스큘라이제이션이 없이 단지 플락이 루미널 내로잉만 일으켜서 이스케미아가 생긴 경우에는 아스피린을 may be considered 라고까지만 권고하고 있습니다. 즉 클래스 2B 레벨 C로 권고하고 있는데요. 클래스 2B는 may be considered 라고 되어 있고 레벨 C의 경우에는 expert opinion 또는 small study에 따른 결과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어큐트 코로나리 신드롬처럼 플락 럽처에 따른 플레이트리 어글라게이션이 메인 패소피지올로지인 경우에는 아스피린 같은 항효소 판제가 반드시 권고되는 약제이지만은 크로닉 코로나리 신드롬처럼 플락이 자라서 루미널 네로잉이 생겨서 이스케미아가 생기는 경우에는 아스피린의 항효소판 효과가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는 근거가 모자라다, 부족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2016년 미국 질병예방특별위원회에서는 아스피린을 비교적 권고하는 쪽에 가까웠습니다. 50에서 59세 연령대에서 10년 심혈관 질환 위험이 10% 이상인 경우에는 조용량 아스피린을 치료 시작을 권고하였고 그레이드 B로 권고하였습니다. 그리고 60에서 69세 연령대에서도 10년 심혈관 질환 위험이 10% 이상이면 개인에 따라 저용량 아스피린 치료 시작을 결정할 수 있고 그레이드 C로 권고하였습니다. 그런데 2021년 권고문 초안에 따르면 아스피린 사용의 임상적 혜택을 정리한 연구 결과 CVD 위험이 증가한 1차 예방을 목적으로 CVD 위험도가 증가한 경우에는 40세 이상의 성인에서 아스피린 사용에 약간의 이점이 있을 수 있는데 그 혜택의 크기가 10년 ASCVD 위험이 높을 때에 고려할 수 있다라고 정리하였고 아스피린 사용의 위험을 위장관 출혈, 두개 뇌출혈, 출혈성 뇌졸중의 발생 위험이 증가한다라고 명시하였습니다. 특히 노년층 60세 이상의 성인에서 위험도가 더 클 수 있다라고 에비던스를 정리하였습니다. 따라서 아직 초안이고 최종판이 나오진 않았지만은 2021년 권고문에서는 40에서 59세 사이인 경우 10년 CVD 위험이 10% 이상일 경우 개인에 따라 저용량 아스피린 치료 시장을 결정할 수 있다. 다만 그레이드 C 정도로만 권고하였고 위험 대비 혜택이 소규모 수준이라고 명시하였습니다. 그리고 60세 이상에서는 저용량 아스피린 사용을 시작하지 말 것을 권고하였고 그레이드 B로 명시하였습니다. 따라서 앞서 보여드린 정례분, 즉 63세 남자이고 고혈압 약을 복용 중이신 위험 요인이 있으면서 LDL 콜레스테롤도 높고 HDL 콜레스테롤도 낮고 카로티드 도플러에서 아스로마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스피린 사용은 권고되지 않습니다. 다만 아스로마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LDL 콜레스테롤이 130으로 높기 때문에 스타틴 사용은 적극적으로 권고가 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심혈관 질환 1차 예방을 위해 아스피린 같은 항효소 판제를 처방하면 안 되겠습니다. 네, 이전부터 관성도매 질환, 특히 심근경색 같은 어큐트 코로나리 신드롬에서 주된 치료제로 자리매김했던 아스피린의 포지션이 점점 낮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1차 예방을 위한 아스피린 사용은 이제 더 이상 권고되지 않습니다. 이상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